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오늘 출시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이자율도 더 높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함께 연계시켜주는 게 특징입니다.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홍콩 ELS 가입자들의 손실 배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에 대해서 이 우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도 슬슬 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숏폼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두뇌에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박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딱 한 분씩만 모십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김치형, 남국민, 서은영 세 분 모두 세 분의 전직 기자들,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콩 ELS 상품 이야기부터 해보죠. 홍콩 H지수를 기준으로 H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드리겠습니다 하던 상품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게 손실을 입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손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가입할 때 과연 잘 설명하고 판매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약간 속아서 가입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알고 가입했는데 손실을 입었던 분도 있을 거니까 네. 이게 배상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일 텐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상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손실 확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천억 원 규모고 아마 수조 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금융감독원이 배상안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조금씩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그 투자자랑 금융사의 계약 문제를 하는데 왜 금감원이 나서냐? 배상하는 게 애초에 맞냐? 요 쟁점도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쟁점이 뭐예요?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냐 문제에 있어서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를 잘 알고 맞는 게 가입을 하게 한 거 맞냐 이게 가장 큰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잘 알고 가입을 했다면 위험을 인지를 했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물건을 판 거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이 없다는 건데 지금 이제 투자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원이 권유를 하니까 그냥 예금 비슷한 건 줄 알고 있었다. 은행에서 위험한 상품 팔 줄 누가 알았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맞으면 당사자가 뭐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은행이 이제 책임을 지고 판 게 아니니까 이제 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론도 있는데요. 가입자들의 이미지가 지금 알려진 거는 뭐 은행에 가서 잘 모르는 노인들한테 이런 걸 팔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연히 갔다가 가입한 분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가입했나 통계를 내보니까 가입자의 90% 정도가 이미 ELS 상품을 가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 만기가 짧은 경우에도 한 2, 3년가량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미 수년 동안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해봤고 또 저금리 시대는 상대적으로 이게 매력적인 수익까지 거둔 상품이다 보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 아니냐. 이런 상품을 오래 가입했는데 정말 상품 구조를 전혀 몰랐다 볼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오랫동안 이런 상품으로 수익을 거뒀다면 은행 이자보다 몇 배 많은 수입을 가져갔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 이게 리스크를 누군가는 안 지고 있었지만 지고서 받아왔다면 이번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럼 이번에는 손실을 돌려주게 되면 투자자 책임과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항상 논란이 되던 부분이죠. 이게 항상 안전한 거였으면 정기예금 가입하는 분들은 그럼 다 바보라는 얘긴데 당연히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수익률이 높다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수익률이 높다면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알고 가입하셨어야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두 가지 쟁점인데 이거를 아예 구조 자체를 모르고 가입했다라는 점이나 혹은 홍콩이 반토막 날지를 누가 알았겠냐라는 두 가지인데 예. 만약에 후자라면 위험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배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다 사인도 하고 했으니까 알아서 가입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은행에 가면 아유 어르신 요거 좀 맞습니다. 괜찮은 거 있는데 네. 은행이자보다 괜찮고요. 많이 한 6% 나오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렇죠. 내밀면 이게 일종의 영업을 하는 그 거니까. 다음부터는 뭐 이런저런 깨알 같은 글씨 와도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건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설명 들었음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에이, 사인하는 에이,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팔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은행에 물지만 네. 증권사나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야 이것도 근데 이게 한번 기준이 되면 그렇죠. 다 은행 가서 사면 그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이제 위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논리는 뭐냐면요. 일단 증권사에서 샀다는 건 증권사 고객은 증권사 자체가 주식뿐 아니라 파생 상품도 파는 그런 좀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창구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직원이 권유하는 행동이 없이 투자자가 직접 가서 이제 가입을 한 거다. 그건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하셨으면 그렇죠. 이거야 뭐 잘못 설명 듣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이런 온라인의 경우에는 일종의 매운맛 전문점에서 매운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해도 거기서 그런 거 나올지 몰랐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반면에 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을 주로 파는 데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은행원이 면전에서 설명을 하면 또 사람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좀 실적이 압박이 있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는 요소를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럴 수는 있는데 증권사에 가도 CMA 같은 거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주는 거 얼마든지 있고 네. 은행 위험한 상품 판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뭐 변액보험이니 뭐니 다 이거 그렇죠. 정기예금 하러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 항상 창구에서 바꾸자고 그러고 네. 그게 뭐 또 은행원만의 잘못도 아니고 그걸로 실적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령자가 되면 이제 인식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론은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오히려 금융직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랫동안 그냥 이 창구에서 오랫동안 이분이 가입하라던 오랫동안 가입했었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논란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크게 예. 두 가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이분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같다라고 분류가 되면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은행들이 물어주는 거예요 손실을? 예, 맞습니다. 은행들이 물어주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정부가 지금 이거를 금감원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정해주면 은행들은 다 이걸 따라야 되냐? 이게 배상 규모가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긴 합니다. 아. 일단 법적으로는 금감원이 조정안을 마련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비효율적이니까 민사적으로 금감원 같은 정부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권하는 거는 법적인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감원도 최근에 우리 이런 권리 있다 입장문까지 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상안은 배상이거든요. 이거는 불법 행위가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불완전 판매. 예, 예. 그러면 소송까지 가면 확실히 그러니까 조정을 넘어 소송까지 가면 확실히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은행 측은 우리가 큰 사고 났었던 DLF 사고가 겨우 5년 전이고 그때 당연히 문제가 됐으니까 배상 엄청 많이 해줬으니까 예. 그 사이에 동의 절차도 강화하고 여러 대책을 다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가면 대부분은 합법이라 인정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 정말 그 잘 모르는 분들에게 판 그런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거는 법원 가서 볼 일이지 정부가 권고 아니라 내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사실상 이걸 못 따를 수가 있겠냐 하면서 정부가 이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린 법원에 가야 된다고 본다. 이런 예.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다 이제 다 계약서 쓰고 설명 들었음도 썼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법원 가서 한번 겨뤄보자는 게 이제 은행 측들의 분위기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금감원이 이제 대충 여론 분위기 보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그렇다고 반발도 있습니다. 에휴 금감원하고 척져서 좋을 게 뭐야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네.
이게 뭐 은행 주주들은 그럼 왜 당신은 왜 이거 금감원이 하라는 거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은행 돈 주주 돈을 저기다 자꾸 퍼주냐. 네. 또 그런 이미 배임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겠죠. 이미 그런 전력이 있는데 2020년에도 금감원이 자율 조정안을 냈는데 그때 최대 80% 배상을 권했거든요. 예. 근데 은행들이 이걸 다 따랐습니다. 거의 다 따랐는데 우리나라 분위기상 이걸 거부하기가 또 나와도 쉽지가 않다. 근데 이거 불법 행위는 법원이 가려야 되는데 불법을 전제한 금감원의 안을 받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 그 사이 분위기도 좀 바뀐 게 이게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은 당신들 싸워보지도 않고 법원도 안 가고 이걸 인정을 하냐 이 주주들의 손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분위기가 지금 주주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 공교롭게도 2020년에도 총선 직전에 이 배상안이 나왔고 예. 또 지금도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이 정부도 이런 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무슨 항상 이런 ELS 같은 꼭 그럼 총선 직전에 항상 뭐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게 H지수인 것도 좀 신기하네요. 참 그죠? 신기하게 딱 그건 진짜 주기가 예전부터 있습니다. 우리 정해놨던 거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먼저 정한 건데 총선 날짜는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은행이 잘못 팔았건 혹은 그분들이 잘못 가입하셨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개인들의 일이잖아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러면 그거 결국은 이제 재판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면밀하게 볼 텐데 그거 기다려야지. 우리는 무슨 일 벌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보도가 되면 바로 청와대에서 청와대 아닌가요 이제 이름이 대통령실로 갔겠죠. 그래서 전화 가서 그럼 금감원이 움직여서 항상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마는 그러다 보니 항상 불합리와 뭐 억지와 이런 게 조금씩 다 가미될 수밖에 없으니까 반발이 되는 부분이 감독기구가 왜 불법을 확정하냐 이 부분이 있을 그 수밖에 없는 얘기도 거죠. 있을 수 있고 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잘잘못인지 가리기 전에 이거 담당 부처 어디야? 금감원이야? 그럼 금융당국은 뭐 했어? 맞습니다. 항상 그게 제일 비판하기 좋죠. 언론과 미디어는. 그렇죠. 담당 부처 어디야? 당국은 어디 있냐? 당신들은 뭐 했어? 그러면 무슨 일 벌어져도 네. 다 그냥 신문은 그렇게 쓸 수밖에 쓰면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갈 수가 있겠냐? 주주들이 옛날처럼 가만히 있지 그 않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제가 보기에는 60세 이상은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런 거 팔지 말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전국에 증권사도 많고 온라인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라는 전제라면 그렇게 해서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괜히 설명했네 안 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엔 오늘은 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야기를 네. 이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통장이 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전용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목돈 만들어주면 목돈 만드는 거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제 청년 드림 통장도 있었고,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청약 통장이 나왔는데요. 이름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 금리가 좀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연최대 4.5%. 그래서 기본 금리가 2.8%인데 이제 우대 금리 더하면 1.7% 포인트 더 주는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예. 납입 금액의 이제 40%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데다가 이 소득 요건만 좀 맞추면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도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좀 더 더하면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률이 꽤 높다. 뭐 이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청년 전용 재형 저축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셈이죠. 네. 종전에도 청약 통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청년만 혜택 주는 청약 통장이 또 있었죠. 아 맞아요. 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가입 대상이나 혜택을 이제 대폭 확대한 게 좀 달라진 점이긴 해요. 그래서 뭐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뭐 연 3,600만 원 넘으면 가입 안 돼,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5천만 원까지 상한선을 높여준 상태고, 뭐 이자율도 기존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요즘 이제 청약 통장 가입 안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거 다 가입을 할까? 근데 한 가지 좀 아주 중요한 무기 하나를 좀 장착한 게 이 청약 당첨되면 이 청년 드림 청약을 가입한 가입자 중에 예. 청약이 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연 2%대 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대출을 연계를 시킨 점이 이제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 금리별로 이제 소득별로 좀 차등 적용이 되긴 하는데 가장 낮은 게 연 2.2%입니다. 아 이자가 네, 예. 이자 2.2%. 요즘 같은 때 2.2% 너무 이자로 돈 매력적이죠. 빌려준다. 네. 당첨되면 그리고 예. DSR 규제가 없고요.
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또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출 만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40년까지 적용을 해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정책 대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뭐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통장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이 이제 1,000만 원 이상 조건 채워야 되니까 월 100만 원씩만 납입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1년은 좀 지나야 되고 납입 금액은 또 좀 커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아무 상품 아무 주택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일 경우에 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약통장 가입해 봐야 뭐 당첨 확률도 매우 낮고 네. 뭐 분양가도 엄청 높고 나랑 관계없는 맞습니다. 얘기다 하면서 가입 안 하시거나 있던 것도 깨는 분들도 많은데 뭐 돈 필요해서 있던 거 깨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꼭 가입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뭐 저 네.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 어디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기준이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나중에는 결국은 청약통장 언제 가입하셨던 거예요. 이제 결국 이걸로 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부유층 자녀들 재테크 통장 되는 네,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또 지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혜택이 많다 보니까. 매번 지금 이제 이 드림 이름 붙은 통장 나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초기에 좀 도움을 줘서 자립 기반을 좀 마련한 일부 청년들만이 월 100만 원이라는 이 큰 돈을 통장에 꼬박꼬박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진짜 이 통장이 필요한 정말 자립을 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을 통해서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연령이 19세 이상이라고 다 해줄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어디서 일하고 있는 재직증명서라든가 보험 그 4대 보험을 어느 정도 가입한 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네. 하는 경우에 해주는 게 맞는 듯해요. 근데 또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가 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예. 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청년도약계자나 이제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도 금리 혜택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리로는 뭐 서로 뭐 정말 이 비등비등하게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어디 하나 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결국에 다 흥행에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이제 그 이유거든요. 기존 가입자들도 만기 전에 막 해지를 하고 이랬던 게 적금 부을 여력이 없다. 그래서 과연 이 상품이라고 다르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혜택은 이만한 상품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택 마련을 꿈꾸신다면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뭐 그런 문제들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 통장 가지고 어디 가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공공분양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형 분양가가 7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6억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들이 좀 같이 결부됐을 때 이 통장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 거주하더라도 일단 수도권 경기도 근처부터 좀 찾아보세요. 그 말이겠죠. 3기 신도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거 한 10억 정도로 올려주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불우한 청년입니까? 맞습니다. 나올 거라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겠네요. 자, 서은영 큐레이터였고요.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네. 소식. 예. 사실 중국이 기준금리라는 건 없고요. 보통 LPR을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LPR이 뭐예요?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 18개 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를 평균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우리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리를 조정하면 그 은행에서 또다시 빌려주는 금리가 조정될 거다. 그래서 시중금리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중금리가 이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예. 보다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은행들도 조절을 할 거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그 채권금리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10년물 금리를 꽉 잡아서 전체 국채금리 잡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시중금리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중국의 이 LPR 금리는 1년 만기하고 5년 만기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 LPR은 신용대출 등 소비자대출 금리, 그다음에 기업들의 단기금융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예. 5년 만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내린 건 5년만금 LPR인데 4.2에서 지금 3.9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5년 만기 LPR을 3%대로 내려놓은 게 중국이 이 LPR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최저금리로 내려갔다 이렇게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또 5년 만에 처음이죠. 5년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국이 좀 다급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 얼마 전에 1년 만기 LPR 금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급준 비율도 내리면서 시중에 돈을 좀 풀려고 했었는데 시중에서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추가 지금 금리 인하 조치를 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 직접 가보신 분들 혹은 중국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진짜 중국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저력이 있는 나라고 큰 나라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중국 중에는 최악입니다. 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하던 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내수 침체, 특히 코로나19 때 워낙 강력하게 그 모든 걸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침체가 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많이 지어놨던 부동산들 부실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가 다들 아시지만 헝다 사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중국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 전체 경기가 뚝뚝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번에 LPR 금리 5년물을 낮춘 거는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주택대출 금리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다음 달 초에 중국에서 이제 양회라고 해서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 두 개가 있거든요. 전국 인민대회하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에서 보통 한 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약간 목표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정치 행사 양회에 대한 조금 관심이 많고요. 5% 이하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이미 중국의 주요 그 지자체, 우리로 치면 지자체들이죠. 큰 도시들이 네. 자신들의 1년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정부에 보고하거든요. 이거 평균 낸 거에서 한 0.6% 정도 조정해서 내려서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약간 부풀렸다고 가정하고. 예. 이게 이미 지금 5% 초반이니까 야 0.6% 떨어뜨리면 이건 5% 이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한데 이렇게들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세계 공장이 갑자기 공장으로 주문이 멈추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식는 건데 금리를 좀 이렇게 내려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내수 특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 다시 한번 살려서 네. 세계의 공장으로 공장 돌릴 수 없으면 다시 공사판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돌려야지 인민들 어떡하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1년 만기 LPR 금리 떨어뜨렸을 때 조금 시장이 실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년을 떨어뜨려 주니까 그나마 시장이 괜찮겠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풀리는 게 없어서 그리고 외국 자금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 상황이죠. 예. 요즘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경상수지 흑자 내면서 전 세계 돈들은 다 너희들이 벌어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러 나라들 상위권 나라들 중국, 독일, 코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독일도 요즘 고민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독일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GDP 성장률이 4분기에 마이너스 나왔고요. 지금 1분기에도 마이너스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그럼 두 개 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그 역으로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 역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어서 유럽 주요 국가들도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미국은 좀 버티고 있는데 아마도 유럽부터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다 고생하고 있네요 요즘. 예, 김치영, 남국민, 서은영 세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